안녕하세요. 저는 윤지민이라고 합니다. 올해 36살이고 서울 성수동에서 작은 베이커리 카페를 운영하고 있어요. 창업한 지 3년째입니다. 결혼은 7년 차고요. 제가 어떻게 인생의 주도권을 되찾게 됐는지 이야기해 드릴게요. 2025년 9월의 어느 새벽이었습니다. 카페 오픈 준비를 위해 새벽 5시에 일어났어요. 평소보다 일찍 핸드폰을 확인했는데 자동이체 알림이 떠 있더라고요. 가게 월세 200만 원이 빠져나간 거였죠. 그런데 문득 이상한 생각이 들었어요. 제 통장에서 나가는 돈과 들어오는 돈을 계산해 보니까 뭔가 맞지 않았거든요. 매달 카페 매출이 약 800만 원 정도 나오는데 제가 실제로 쓸 수 있는 돈은 그보다 훨씬 적었어요. 왜 그럴까 생각해 보니 답이 나왔습니다. 생활비 대부분이 남편 준혁이의 카드로 결제되고 있었어요. 마트에서 장을 볼 때도 외식할 때도 심지어 제 옷을 살 때도 준혁이 카드를 썼죠. 언제부터인가 자연스러워진 패턴이었어요. 처음에는 고마워했어요. 남편이 생활비를 책임져 주니까 제가 카페에만 집중할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 제 수입의 절반 정도가 결국 준혁이의 소비 패턴에 맞춰 새나가고 있더라고요. 이게 문제인가? 아닌가? 잘 모르겠더라고요. 부부니까 당연한 거 아닌가 싶기도 했어요. 하지만 뭔가 찜찜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마치 제가 제 돈을 쓰는 게 아니라 용돈을 받아 쓰는 기분이랄까요. 그날 아침 카페를 열면서도 계속 그 생각이 났어요. 단골 손님들이 하나둘 들어오기 시작했는데도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특히 박 사장님이 들어오셔서 평소처럼 아메리카노를 주문하시는데 제가 좀 멍하니 있었나 봐요. 사장님, 무슨 생각을 그렇게 깊게 하고 계세요? 박 사장님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인근에서 공구상을 하시는 62살 분인데 정말 인생 경험이 많으신 분이에요. 매일 아침 7시 반에 오셔서 아메리카노 한 잔 드시고 가시는데 저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 사이가 됐어요. 아, 그냥 사업 관련해서 좀 복잡한 일이 있어서요. 제가 얼버무리며 대답했어요. 사실 남편과의 경제적 관계에 대해 말씀드리기는 좀 그랬거든요. 사업이 돈 문제든 사람 문제든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단순하게 정리하면 답이 나와요. 박 사장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때는 무슨 뜻인지 잘 몰랐는데 나중에 보니까 정말 맞는 말씀이었어요. 오전 시간대에는 직장인들이 테이크아웃 커피를 사러 많이 와요. 바쁘게 일하면서도 계속 그 생각이 맴돌았어요. 제가 진짜 독립적으로 살고 있는 건가? 아니면 그냥 독립적인 척하고 있는 건가? 점심시간에는 주변 회사원들이 샌드위치와 커피를 사러 와요. 손님들을 보면서 문득 든 생각이 있었어요. 저분들은 각자 자기 돈으로 커피를 사 마시는데 저는 정작 제가 만든 커피조차 제 돈인지 남편 돈인지 구분이 안 된다는 거였어요. 오후에는 비교적 한가해져요. 그때 혼자 앉아서 가게 장부를 정리하면서 계산해 봤어요. 카페는 제 이름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 생활은 준혁이에게 의존하고 있는 건 아닌가 싶었어요. 저녁 무렵 문을 닫을 시간이 되자 마음이 더 복잡해졌어요. 집에 가서 준혁이와 평범한 대화를 나누겠지만 오늘은 뭔가 다를 것 같았어요. 제가 느낀 이 찜찜함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계속 생각했어요. 제가 진짜 독립적으로 살고 있는 건가? 아니면 그냥 독립적인 척하고 있는 건가? 카페는 제 이름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 생활은 준혁이에게 의존하고 있는 건 아닌가 싶었어요. 집에 도착했을 때 준혁이가 거실에서 노트북으로 일하고 있었어요. 평소와 다를 바 없는 모습이었죠. 스타트업에서 개발팀 리드로 일하는 준혁이는 집에서도 종종 일을 했어요. 어떻게 다녀왔어? 응, 그냥 그래. 이런 평범한 대화를 나누었어요. 준혁이는 논리적이고 효율을 중시하는 성격이라 감정적인 대화보다는 사실 위주로 말하는 편이에요. 오늘 매출은 어땠어? 평소와 비슷했어. 그럼 다행이네. 이런 식의 대화가 저희의 일상이었어요. 별로 깊이 있지 않지만 그냥 자연스러운 부부의 대화 같았죠. 그런데 그날 밤에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날 밤 11시쯤이었어요. 준혁이가 갑자기 노트북을 덮더니 저를 쳐다봤어요. 표정이 평소와 달랐어요. 뭔가 심각하다는 느낌이 들었죠.
7년 동안 살면서 준혁이의 이런 표정을 본 적이 별로 없었거든요. 지민아, 할 말이 있어. 준혁이가 말했을 때 저는 순간 심장이 떨렸어요. 이런 톤으로 말할 때는 보통 좋지 않은 얘기가 나오거든요. 승진 탈락이나 프로젝트 문제 같은 일 말이에요. 무슨 일이야? 제가 물어봤을 때 준혁이가 한참 망설이더라고요. 평소 논리적이고 말을 정리해서 하는 준혁이가 이렇게 머뭇거리는 모습을 보니 더 불안해졌어요. 그러더니 회사 외주 디자이너와 감정이 생겼어라고 말했어요.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무슨 뜻인지 알겠는데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어요. 감정이 생겼다는 게 무슨 뜻이야? 제가 다시 물었지만 이미 답을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준혁이 입에서 직접 들어야 현실이 될 것 같았거든요. 정리하기엔 늦었어. 임신했어. 준혁이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미안하지만 이혼이 맞는 것 같아. 그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7년 동안 함께한 결혼 생활이 한순간에 끝나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준혁이의 태도였어요. 마치 업무 보고하듯 담담하게 말하더라고요. 언제부터였어? 제가 목소리를 떨며 물었어요. 올해 6월부터 프로젝트로 만났는데 처음에는 일로만 만났어.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럼 3달 동안 나한테 거짓말한 거네? 미안해. 준혁이가 그 말만 반복했어요. 미안하다는 말만 반복하는 준혁이를 보니까 화가 났어요. 하지만 동시에 너무 허무했어요. 제가 카페 일에만 매달려 있는 동안 남편은 다른 여자와 사랑에 빠져 있었다니요. 채나래라는 분이야. 29살이고 나이까지 물어보지 않았어. 제가 말을 끊었어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거든요. 지민아, 정말 미안해. 이런 일이 생길 줄 몰랐어. 그럼 어떻게 될 줄 알았는데? 평생 숨기고 살 생각이었어? 아니야, 언젠가는 말하려고 했어. 그날 밤 잠을 못 잤어요. 침대에 누워서 천장만 바라봤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우선 누구한테 이 얘기를 해야 할까 생각해 봤는데 어머니한테는 차마 말씀드릴 수가 없었어요. 충격받으실 게 뻔했거든요. 준혁이는 거실 소파에서 잤어요. 아마 저도 혼자 있고 싶을 거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사실 맞았어요. 그 같은 침대에서 자는 게 너무 이상할 것 같았거든요. 다음 날 아침이 정말 어색했어요. 평소 같으면 함께 아침을 먹고 각자 출근 준비를 했을 텐데 그날은 서로 눈도 마주치지 않았어요. 준혁이가 먼저 나갔고 저는 한참 후에 카페로 갔어요. 카페를 열었는데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요. 커피를 내리면서도 계속 눈물이 났어요. 다행히 아침 시간대라 손님이 별로 없어서 망정이지 정말 엉망이었어요. 손이 떨려서 컵을 제대로 잡지도 못했거든요. 그때 박 사장님이 들어오셨어요. 제 상태를 보시더니 사장님 큰일 났나요?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저는 그냥 괜찮습니다라고 했는데 박 사장님이 계속 걱정스럽게 쳐다보셨어요. 제가 오래 장사해 보니까 말이에요. 상가나 사람이나 다 비슷해요. 권리가 있고 의무가 있어요. 그런데 가끔 누군가가 일방적으로 권리만 주장하거나 의무만 떠넘기려고 할 때가 있어요. 박 사장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뭔가 깨달았어요. 제가 지금까지 의무만 다하고 권리는 제대로 주장하지 못했던 건 아닌가 싶었어요. 경제적으로도 감정적으로도 말이에요. 권리금이라는 게 있잖아요. 가게를 운영하면서 쌓은 가치 말이에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관계에서 투자한 게 있으면 그에 대한 가치를 인정받아야 해요. 박 사장님이 덧붙여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말이 가슴에 와 닿았어요. 맞아요. 저도 이 관계에 투자한 게 있어요. 시간, 감정, 노력, 그리고 포기한 것들까지. 그런데 준혁이는 3달 만에 다른 사람을 선택했어요. 그날 오후에는 손님도 별로 없어서 혼자 앉아서 계속 생각했어요. 준혁이와 처음 만났을 때부터 지금까지의 일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어요. 연애할 때는 정말 행복했는데 언제부터 이렇게 멀어진 걸까요? 저녁 시간이 되어서도 집에 가기 싫었어요. 준혁이와 마주치면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냥 카페 문을 닫고 혼자 앉아서 매출 리포트를 봤어요. 포스 화면에 뜨는 숫자들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제가 의지한 게 사랑인지 아니면 그냥 편한 구조인지 모르겠더라고요.
7년 동안 제가 이 관계에 투자한 게 뭘까 생각해 봤어요. 그때 문득 박 사장님 말씀이 떠올랐어요. 권리와 의무 그리고 가치에 대한 얘기 말이에요. 제가 지금까지 너무 일방적으로 의무만 다해온 건 아닌가 싶었어요. 다음날 준혁이가 출근하기 전에 저한테 말했어요. 어제 갑자기 얘기해서 놀랐을 거야. 시간을 좀 줄게. 그리고 책임은 내가 질게. 책임이 뭘 뜻하는 거야? 제가 물으니까 준혁이가 설명하더라고요. 아파트 지분이나 재산 정리하고 생활비도 2년 정도는 지원할게. 내가 안정될 때까지. 준혁이 나름대로는 배려하는 거였겠지만 듣고 보니까 기분이 더 나빴어요. 마치 저를 해고하면서 퇴직금 주는 것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제가 처리해야 할 업무가 아니라 제 인생인데 말이에요. 내가 결정할 일이 아니야. 내가 생각해서 답할게. 제가 말하니까 준혁이가 좀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어요. 평소 제가 이렇게 단호하게 말하는 편이 아니었거든요. 그날 오후에 사촌 언니 유리한테 전화했어요. 유리 언니는 로펌에서 변호사로 일하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전문가니까요. 언니는 저보다 4살 위인데 어릴 때부터 의지가 강하고 현실적인 분이었어요. 지민아, 일단 감정은 나중에 정리하고 지금은 팩트부터 정리하자. 유리 언니가 전화로 말했어요. 증거, 재산, 합의 순서로 가야 해. 그리고 주도권은 버티는 사람이 아니라 룰을 아는 사람에게 있어. 무슨 뜻이야? 상대가 감정적으로 압박하거나 동정심에 호소할 때 넘어가면 안 돼. 너도 너만의 룰을 만들어야 해. 그래야 협상에서 밀리지 않아. 유리 언니 말을 듣고 나니까 조금 정신이 들었어요. 지금까지 저는 감정에만 매몰되어 있었는데 이것도 결국 문제 해결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런데 언니, 나는 준혁이를 아직 사랑해. 어떻게 해야 할까? 사랑한다고 해서 불공정한 조건을 받아들일 필요는 없어. 오히려 사랑하니까 제대로 된 규칙이 필요한 거야. 무슨 뜻이야? 일방적으로 당하고만 있으면 관계가 더 나빠져. 너도 내 조건을 만들어야 해. 그래야 서로 존중하는 관계가 될 수 있어. 그날 저녁 집에 가서 준혁이와 다시 얘기했어요. 나 시간이 좀 더 필요해. 그리고 내가 말한 책임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뭔지 정리해서 알려줘. 왜 그래? 나도 내 권리가 뭔지 알아야 판단할 수 있잖아. 준혁이가 좀 당황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평소 제가 이렇게 논리적으로 말하는 편이 아니었거든요. 그리고 하나 더. 내가 그 여자랑 만나는 동안 우리 집에서 나가 있어. 같은 공간에서 지내면서 이런 얘기하는 게 이상해. 어디서 지내라고? 내가 알아서 해. 모텔이든 친구 집이든. 준혁이가 처음으로 당황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아마 제가 순순히 받아들일 줄 알았나 봐요. 지민아, 너무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것 같은데. 감정적이야? 이보다 더 냉정할 수가 있나? 그날 밤 혼자 앉아서 생각해 봤어요. 저한테 주어진 선택지가 뭐가 있을까요? 그냥 준혁이가 원하는 대로 이혼해 주는 건? 아니면 끝까지 붙잡고 있는 건? 둘 다 뭔가 이상했어요. 첫 번째는 너무 일방적이고 두 번째는 서로에게 상처만 줄 것 같았어요. 그럼 다른 방법은 없을까 생각해 봤어요. 유리 언니가 말한 대로 제가 룰을 만들어야 한다면 어떤 룰이 좋을까요? 제가 손해보지 않으면서도 상황을 제대로 정리할 수 있는 방법 말이에요. 그때 문득 떠오른 게 있었어요. 준혁이는 지금 선택의 기로에 서 있어요. 저와 계속 살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사람과 살 것인지. 그런데 왜 그 선택의 결과를 제가 일방적으로 받아들여야 하죠? 만약 제가 선택지를 제시한다면 어떨까요? 준혁이가 아니라 제가 조건을 만들고 준혁이가 그 중에서 선택하게 하는 거예요. 그럼 주도권이 저한테 넘어오겠죠. 다음 날 아침 준혁이가 짐을 챙겨서 나갔어요. 회사 근처 모텔에서 지내겠다고 하더라고요. 혼자 남은 집이 조용했지만 오히려 마음이 편했어요. 이제 제가 생각할 시간이 생겼으니까요. 다음 날 유리 언니를 만나서 제 생각을 얘기했어요. 언니, 나도 준혁이한테 선택지를 제시하고 싶어. 어떻게 하면 될까? 좋은 생각이야. 그럼 3가지 시나리오를 만들어 보자. 유리 언니가 노트를 꺼내면서 말했어요. 첫 번째는 수행형 이별, 두 번째는 현실 협상형, 세 번째는 감정 폭주형이야. 수행형 이별이 뭐야?
품위 있게 놓아주되 합의와 보상, 문서화까지 완벽하게 하는 거야. 내가 손해보지 않으면서도 깔끔하게 정리하는 방법이지. 현실 협상형은 혼인 유지를 선택하는 거야. 대신 조건부로. 관계 재건을 위한 계약을 하고 치료받고 재정 구조도 다시 짜는 거지. 감정 폭주형은 뭔데? 울부짖고 난동 부리고 그런 거. 가장 손해보는 선택이니까 절대 하지 마. 유리 언니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세 가지 옵션을 들어보니까 정말 명확해졌어요. 제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이렇게 많다는 걸 미처 몰랐거든요. 지금까지는 그냥 당하기만 했는데 말이에요. 그런데 언니, 어떤 걸 선택해야 할지 모르겠어. 그럼 일단 내 현재 상황부터 정확히 파악해보자. 숫자로 말이야. 유리 언니가 종이를 가져다 주면서 말했어요. 가계 수입, 지출, 준혁이한테 의존하는 부분, 내 개인 자산까지 다 써봐. 그래야 어떤 선택이 현실적인지 알 수 있어. 집에 와서 정말로 계산해봤어요. 카페 월 매출 800만 원, 임대료와 재료비 빼면 순이익이 약 300만 원. 생활비는 준혁이가 대부분 부담하니까 제 지출은 개인적인 것들만. 아파트는 공동 명의고요. 숫자로 보니까 제 상황이 생각보다 나쁘지 않더라고요. 카페 수익만으로도 혼자 살 수는 있어요. 물론 지금처럼 여유롭지는 않겠지만요. 그리고 아파트 지분도 있으니까 완전히 빈손은 아니고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제가 뭘 원하느냐였어요. 정말 준혁이와 헤어지고 싶은지 아니면 관계를 회복하고 싶은지 말이에요. 솔직히 말하면 아직 사랑해요. 7년이라는 시간이 쉽게 지워지지 않아요. 하지만 예전처럼 일방적으로 참고 넘어갈 수는 없어요. 그럼 또 똑같은 일이 반복될 테니까요. 만약 관계를 유지한다면 확실한 변화가 있어야 해요. 준혁이도 변해야 하고 저도 변해야 하고 우리 관계의 구조 자체가 바뀌어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첫 번째 옵션도 매력적이었어요. 깔끔하게 정리하고 새로 시작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았거든요. 준혁이가 다른 사람과 행복하게 살고 저도 제 길을 찾아가는 거죠. 이틀 동안 계속 고민했어요. 카페에서 일하면서도 집에 혼자 있을 때도 계속 생각이 났어요. 어떤 선택이 제게 가장 좋을까요? 그런데 고민하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어떤 선택을 하든 제가 주도권을 가져야 한다는 거였어요. 준혁이가 던진 공을 받기만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새로운 게임의 룰을 만들어야 해요. 그날 밤 준혁이한테 말했어요. 나 결정했어. 내가 세 가지 옵션을 줄 테니까 내가 선택해. 무슨 옵션? 내일 얘기해 줄게. 오늘은 좀 정리할 시간이 필요해. 준혁이가 당황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아마 제가 그냥 받아들이거나 울거나 할 줄 알았나 봐요. 하지만 저도 이제 제 인생의 주도권을 가져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다음 날 카페에서 평소처럼 일하고 있는데 박 사장님이 들어오셨어요. 제가 좀 더 차분해 보였나 봐요. 사장님, 어제보다 표정이 좋아 보이네요. 네, 좀 정리가 됐어요. 제가 대답했더니 박 사장님이 그래도 아직 뭔가 고민이 있어 보이는데라고 하시더라고요. 정말 눈이 좋으신 분이에요. 사장님, 혹시 질문 하나 해도 될까요? 그럼요, 뭐든지 물어보세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도 가격이 있을까요? 박 사장님이 잠시 생각하시더니 말씀하셨어요. 중고차가 중고차 값 받듯이 관계도 지금의 상태값이 있어요. 원가로 지금을 가격 매기면 평생 손해봐요. 무슨 뜻이에요? 처음 샀을 때는 새 차였어도 지금은 중고차잖아요. 그럼 중고차로 평가받아야 해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과거의 정으로 현재를 포장하면 안 돼요. 박 사장님의 말씀을 듣고 나니까 확 깨달았어요. 제가 지금까지 7년 전의 사랑으로 현재를 버티려고 했구나 싶었어요. 하지만 지금 우리 관계는 분명히 예전과 달라졌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해요? 현재 상태에 맞는 새로운 가격을 매기세요. 그게 싫으면 새 차로 만들든지. 중간은 없어요. 새 차로 만든다는 것은 관계를 완전히 새롭게 시작한다는 뜻이겠죠. 현재 상태에 맞는 가격을 매긴다는 것은 지금 상황에서 최선의 조건을 찾는다는 뜻이고요. 박 사장님, 사랑을 가격으로 매기는 게 좀 이상하지 않나요? 아니에요. 사랑을 가격 매기자는 게 아니라 미래의 내 시간을 헐값에 팔지 말라는 거예요.
그 말이 정말 와닿았어요. 맞아요. 제가 지금 결정하는 것은 앞으로의 제 인생이에요. 과거에 투자한 감정 때문에 미래를 망칠 수는 없죠. 그런데 사장님, 어떻게 하면 헐값에 팔지 않을 수 있을까요? 간단해요. 내가 원하는 조건을 분명히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조건에 맞지 않으면 거래하지 않는 거고요. 박 사장님 말씀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제가 원하는 조건을 분명히 하라는 말. 그럼 제가 진짜 원하는 게 뭘까요? 카페 문을 닫고 집으로 가는 길에 계속 생각했어요. 제가 준혁이한테 줄 선택지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만들어야 할까요? 감정적이지 않으면서도 현실적이고 저에게도 공정한 조건으로 말이에요. 집에 도착해서 노트에 정리해 봤어요. 현실 협상형을 선택한다면 어떤 조건들이 필요할까요? 우선 재발 방지가 가장 중요하겠죠. 그리고 관계 회복을 위한 구체적인 노력들. 재정 구조도 바꿔야 하고요. 생각해 보니까 제가 원하는 것은 단순히 관계 유지가 아니었어요. 새로운 관계를 만드는 거였어요. 과거의 패턴을 반복하지 않는 더 평등하고 건강한 관계 말이에요. 그렇다면 준혁이도 그런 관계를 원하는지 확인해야겠죠. 만약 준혁이가 예전 방식을 고집한다면 함께할 이유가 없어요. 차라리 깔끔하게 정리하는 게 나을 테니까요. 그날 밤 늦게까지 구체적인 조건들을 정리했어요. 각 옵션별로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하는지, 어떤 식으로 제시해야 준혁이가 진지하게 받아들일지 고민했어요. 그날 저녁 준혁이가 들어왔을 때 제가 말했어요. 오늘 내가 말한 대로 옵션을 정리했어. 들어봐. 거실 테이블에 커피 2잔을 놓고 마주 앉았어요. 마치 비즈니스 미팅 같은 분위기였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감정적으로 접근하면 또 흐지부지 될 테니까요. 첫 번째는 수행형 이별이야. 제가 차분한 톤으로 말하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품위 있게 헤어지되 모든 재산과 권리를 명확하게 정리하는 거야. 문서화도 하고. 준혁이가 그럼 이혼한다는 거네라고 말했어요. 응, 하지만 내가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합의해서 하는 거야. 조건도 내가 불리하지 않게. 구체적으로 어떤 조건? 아파트는 반반 나누고 카페는 내가 가져가는 대신 대출 전화는 내가 책임져. 그리고 위자료는 내가 지급하고. 준혁이 표정이 진지해졌어요. 두 번째는 현실 협상형이야. 계속해서 말했어요. 혼인을 유지하되 완전히 새로운 조건으로. 우선 부정행위 재발 방지 서약서를 써야 해. 그리고 부부치료 6개월. 세 번째는 재정 구조 재설계. 내가 너한테 경제적으로 의존하는 구조를 바꾸는 거야. 가계 대출도 전환하고 공동 명의도 정리해야 해. 준혁이가 점점 진지한 표정이 됐어요. 그리고 내가 그 여자와의 문제는 내가 혼자 책임져야 해. 법적으로든 재정적으로든 나는 개입하지 않을 거야. 마지막으로 위약 조항. 만약 내가 이 약속을 어기면 즉시 이혼하고 위약벌도 물어야 해. 제가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준혁이가 한참 말이 없더라고요. 아마 제가 이렇게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제시할 줄은 몰랐나 봐요. 생각할 시간을 줄 수 있어? 일주일 줄게. 그때까지 답 안 하면 첫 번째 옵션으로 간다고 보겠어. 지민아, 너 정말 많이 변했다. 변한 게 아니라 원래 모습을 찾은 거야. 지금까지 너무 양보만 했어. 그런데 이렇게 차갑게 할 필요가 있어? 차가운 게 아니라 명확한 거야. 감정과 현실을 구분하는 거지. 우리가 지금까지 문제였던 게 뭔지 알아? 모든 걸 감정으로만 처리하려고 했던 거야. 그날 밤 준혁이는 거의 말이 없었어요. 평소보다 훨씬 진지하게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저도 잠이 잘 안 왔지만 후회되지는 않았어요. 제가 할 말은 다 했으니까요. 다음 날부터 일주일 동안 정말 이상한 시간이었어요. 준혁이는 평소보다 일찍 들어와서 저랑 대화하려고 노력했어요. 하지만 어색했죠. 마치 면접 보는 사람처럼 조심스러워 하더라고요. 지민아, 오늘 카페는 어땠어? 평소와 비슷했어. 그래도 요즘 표정이 밝아 보여. 결정을 내리니까 마음이 편해졌어. 카페에서도 계속 생각이 났어요. 정말 제가 원하는 게 뭔지, 준혁이가 어떤 선택을 할지. 박 사장님은 매일 와서 사장님, 요즘 표정이 많이 좋아졌네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결정을 내리니까 마음이 편해졌어요.
제가 대답하니까 박 사장님이 웃으시며 그렇죠. 결정권이 자기한테 있으면 어떤 결과든 받아들일 수 있어요 라고 하셨어요. 맞는 말씀이었어요. 이제 제가 만든 규칙 안에서 결과가 나올 거였어요. 어떤 선택을 하든 그건 준혁이의 몫이었고 저는 이미 제 주도권을 찾았으니까요. 일주일이 거의 다 됐을 때 뜻밖의 방문객이 있었어요. 준혁이 어머니가 카페로 찾아오신 거예요. 시어머니가 제 가게에 오신 건 처음이었어요. 지민아, 잠깐 얘기 좀 할까? 시어머니가 말씀하시는데 표정이 심각하더라고요. 손님이 별로 없는 시간이라 다행히 조용히 이야기할 수 있었어요. 어머니, 무슨 일로 오셨어요? 준혁이한테 들었어. 너희가 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시어머니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셨어요. 네,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간단히 대답했더니 시어머니가 지민아, 우리 체면 좀 살려줄 수 없을까? 라고 하시더라고요. 순간 어이가 없었어요. 준혁이가 바람을 피웠는데 제가 체면을 살려달라고요?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너도 알겠지만 이런 일이 밖으로 새어나가면 우리 집안 체면이. 어머니, 제가 말을 끊었어요. 저도 제가 살 권리가 있어요. 체면보다는 제 인생이 더 중요해요. 시어머니가 당황하시는 표정을 지으셨어요. 아마 제가 순순히 참아줄 거라고 생각하셨나 봐요. 그래도 가족인데. 가족이면 더더욱 서로를 존중해야죠. 지민아, 준혁이가 잘못했지만 그래도 7년을 함께 산 사이 아니야? 한 번만 용서해주면 안 될까? 어머니, 용서하는 것과 같은 조건으로 사는 것은 다른 문제예요. 무슨 뜻이야? 저도 조건이 있어요. 그 조건을 준혁이가 받아들인다면 얼마든지 함께 살 수 있어요. 시어머니가 뭔가 더 말씀하려다가 그냥 가셨어요. 그날 저녁 준혁이가 들어와서 말했어요. 엄마가 너한테 갔다 왔다던데. 네, 다녀가셨어요. 뭐라고 하셨어? 체면 살려달라고 하시더라고요. 준혁이가 한숨을 쉬더니 미안해. 엄마가 그런 말씀을 하셨구나라고 했어요. 상관없어요. 어머니 마음도 이해해요. 하지만 제 생각은 안 바뀔 거예요. 그러더니 준혁이가 지민아 결정했어라고 말했어요. 드디어 일주일이 지난 거였죠. 어떤 결정? 두 번째 옵션으로 하고 싶어. 현실 협상형. 솔직히 조금 놀랐어요. 첫 번째 옵션을 선택할 줄 알았거든요. 진짜로? 응, 우리 관계를 다시 만들어 보고 싶어. 내가 제시한 조건들도 다 받아들일게. 부부 치료도? 그것도 하겠어. 그리고 재정 구조도 바꾸자. 내가 더 독립적으로 살 수 있게. 준혁이가 진지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저는 바로 답하지 않았어요. 문서화부터 하자. 말로만 하면 안 돼. 문서화? 응. 내가 어긴 조건들, 앞으로 지켜야 할 약속들, 위약 조항까지 다 써서 서명하는 거야. 준혁이가 잠시 망설이더니 알겠어라고 했어요. 그날 밤 저희는 정말로 계약서를 만들었어요. 마치 사업 계약 같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말로만 하면 또 흐지부지 될 테니까요. 가장 먼저 한 건 가게 자동이체 구조를 바꾸는 거였어요. 제 카페 수입이 제 통장에서 제 생활비로 나가도록 했어요. 준혁이가 부담하던 생활비는 줄이고요. 이제 진짜로 독립적으로 살 수 있게 된 거였어요. 그날 밤 포스에서 월별 순익 그래프를 확인하면서 느꼈어요. 이제 제 살림판을 제가 조종하고 있다는 걸 말이에요. 숫자로 보니까 더 확실했어요. 그로부터 3개월이 지났어요. 2025년 12월 현재 저희는 부부 치료를 12번째 받고 있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나아지고 있어요. 오늘도 상담을 받고 나오는 길에 생각해봤어요. 사랑이 뭘까요? 예전에는 그냥 감정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달라요. 사랑은 노력과 규칙의 합이더라고요. 준혁이는 규칙을 배웠고 저는 저 자신을 배웠어요. 제가 원하는 게 뭔지, 제 권리가 뭔지, 어떻게 주장해야 하는지 말이에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주도권을 갖는 방법이었어요. 주도권은 소유가 아니라 설계에서 나온다는 걸 깨달았어요. 제가 상황을 설계하고 선택지를 만들고 규칙을 정했을 때 비로소 제 인생의 주인이 될 수 있었어요. 카페도 더 잘 되고 있어요. 이제 진짜로 제 사업이라는 느낌이 들어요. 매출도 늘었고 무엇보다 제가 벌어서 제가 쓰는 구조가 되니까 더 보람 있어요.
단골 손님들도 늘었고 새로운 메뉴도 개발했어요. 박 사장님은 여전히 매일 오셔서 사장님 정말 달라 보이네요 라고 하세요. 뭔가 단단해졌어요. 예전에는 물렁물렁했는데. 맞는 말씀이에요. 저도 그걸 느껴요. 준혁이와의 관계도 예전과는 완전히 달라요. 더 솔직해졌고 더 평등해졌어요. 서로의 경계를 존중하면서도 가까워지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쉽지는 않지만 의미 있는 변화예요. 부부치료에서 상담사 선생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지민 씨가 주도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모습이 인상적이에요. 보통은 피해자 입장에서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저도 처음에는 그랬어요. 하지만 제가 원하는 걸 명확히 하니까 길이 보이더라고요. 준혁 씨는 어떠세요? 처음에는 당황했지만 지금은 오히려 좋아요. 지민이가 더 당당해졌거든요. 가끔 생각해봐요. 만약 그때 준혁이가 첫 번째 옵션을 선택했다면 어땠을까요? 그것도 나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저는 이미 제 주도권을 찾았으니까요. 어떤 선택을 해도 제가 원하는 조건에서 살 수 있었을 거예요. 중요한 건 결과가 아니라 과정이었어요. 제가 선택권을 만들고 제 조건을 제시하고 제 인생을 제가 설계했다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진짜 저를 찾을 수 있었어요. 어머니께도 이제 말씀드렸어요. 처음에는 충격받으셨지만 지금은 이해해 주세요. 지민이가 현명하게 잘 처리했구나. 어머니는 걱정했는데. 엄마, 저도 처음에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차분하게 할 수 있었니? 혼자 감당하려고 하지 않고 도움을 받았어요. 유리 언니나 상담사 선생님처럼요. 그래, 혼자 끙끙 앓지 말고 도움받는 게 중요해. 오늘 밤에도 제 통장을 확인해 볼 거예요. 들어오는 돈과 나가는 돈이 모두 제 의도대로 움직이고 있는지 말이에요. 그리고 내일 아침에도 제가 만든 규칙 안에서 하루를 시작할 거예요. 준혁이도 많이 변했어요. 예전에는 효율성만 따지고 감정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이제는 제 감정을 먼저 물어봐요. 지민아, 지금 기분이 어때? 오늘 힘든 일 있었어? 정말 많이 달라졌네. 제가 말하니까 준혁이가 웃어요. 너도 많이 달라졌어. 더 강해졌어. 강해진 게 아니라 원래 모습을 찾은 거야. 감정은 뜨겁게, 계약은 차갑게, 삶은 다시. 이게 제가 배운 인생의 규칙이에요. 감정을 무시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감정에만 휘둘리지도 않는 거죠. 명확한 규칙 안에서 따뜻한 마음을 유지하는 것. 그리고 이제 저는 제 인생의 주인입니다. 누군가의 선택에 끌려다니는 게 아니라 제가 설계한 삶을 살고 있어요. 이보다 더 큰 자유가 있을까요? 이보다 더 확실한 행복이 있을까요? 내일도 박 사장님이 오셔서 아메리카노 한 잔 드시고 가실 거예요. 그리고 저는 또 하루 제가 원하는 방식으로 카페를 운영할 거예요. 제가 번 돈으로 제가 원하는 삶을 살면서 말이에요. 그게 바로 주도권을 가진다는 것의 의미겠죠.